안녕하십니까. 공공경제학 12주차 2교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에 나오는 그 조세의 기본 원리 그 뒷부분 공부하시겠습니다. 조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보다 말았는데, 원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내용이 그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원래 경제적 능력 원칙을 적용하려면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그 평가 방법들을 갖다 제시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복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따라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대리변수를 갖다 이용한다 해가지고 소득이라든가 예산 집합의 경우도 설명을 했고요. 임금률, 소비 수준,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을 갖다가 대리변수로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 단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능력평가 기준으로서 소득이 갖는 문제점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 능력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는데 그 여러 대안 중 어떤 하나가 특별히 더 낫다고 보기 힘들 만큼 다들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다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득이죠. 그래서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갖다가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정확하죠. 다른 거에 비하면 비교적 정확하고 또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다 잡히잖아요. 옛날처럼 소득을 갖다가 얻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돈을 지급한 모든 곳에서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탈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전산화가 돼 있죠.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 아직도 제3세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당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한 가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제약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제약 문제가 있지만 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제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소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득을 능력평가의 기준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소득세를 중심으로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럼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데 우리가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물론 현실은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내가 실제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갖다 부과하죠. 그런데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사실만 가지고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행의 소득세제는 거의 예외 없이 다 실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리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때 이걸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리얼라이제이션 컨셉이라고 해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 그 자체,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당연히 소득이 발생한 것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현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일단 발생한 소득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경제적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생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목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 똑같은 금액의 명목 소득이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세율이 똑같다고 하면 그만큼 조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명목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누진적인 세율 구조하에서 보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분명히 실질소득은 감소하지만 그러나 뭐요? 명목소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감소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조세 부담은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조정을 해줘가지고 자, 실질적인 조세 부담에 변화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자, 인플레이션을 갖다 반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런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 인플레이션까지 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실질소득이 하락했다. 실질소득이 하락한 것만큼 세율도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반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능력평가의 기준으로서 소득을 적용하려면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따져야 될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소득에는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요소소득, 내가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이전소득이 있죠. 국가가 나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뭐 재난지원금 소득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요소소득과 이전소득에 대한 그 차등 과세의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노동을 제공하거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거예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게 요소소득이죠. 임금이나 이자나 지대, 임대료 이런 것들은 다 요소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얻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전소득입니다. 트랜스퍼 어닝 또는 트랜스퍼 인컴 해가지고 이전소득이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전소득도 분명히 나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걸 내가 소비할 거 아닙니까? 자, 소비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전소득도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거 아닙니까?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정부가 나에게 준 이전소득은 이거 현실에서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전소득은 우리가 뭐 실업자가 돼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세금 안 냅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업자가 돼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실업급여는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재난지원금 나왔지만 그 재난지원금 분명히 이전 소득이죠. 저도 4인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을 갖다 받았는데 그거는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소득과 이전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필요성은 항상 있습니다. 원래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걸 지급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요? 과세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또 한 가지는 같은 요소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요소냐 하는 겁니다. 노동이냐 자본이냐 토지냐 하는 거죠. 같은 요소소득이지만 어떤 요소를 공급하고 얻은 소득이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주장이 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게 근로소득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원래 우리의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갖다 신고합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졸업한 다음에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직장에 취업했다 그러면은 매월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매월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갖다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갖다 합니다. 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 그러면 돌려받고, 아니면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적게 냈다고 하면 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더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근로소득 말고 또 다른 소득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부업으로 사업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부업으로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있겠죠.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았다. 임대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이 있다. 또 예컨대 여러분들이 뭐 어디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뭐 강연을 나가가지고 강연료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5월 달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 말고 나머지 기타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더 내든지 덜 내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 소득을 구분하죠. 여기서도 우리나라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이자 소득과 임대 소득과 또 임대 소득의 경우에도 부동산이냐 부동산 이외냐 그걸 구분해 가지고 소득을 구분합니다.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세금을 갖다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같은 요소 소득이지만 어떤 생산 요소를 공급한 다음에 얻은 거냐 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차등을 둬야 할까 하는 문제인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두고 있어 갖고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 vs 임대 소득 vs 근로소득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경제학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조세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공공경제학 한 과목으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방재정 해가지고 또 별도로 한 과목 더 하시죠. 근데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학이라고 해서 한 과목 배운 다음에 그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조세론 따로 한 과목 한 학기 조세론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또 공부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정책이라든가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별도의 과목으로 또 해가지고 한 학기씩 공부하는 과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논점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득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귀속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원래 귀속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주택인데 내가 소유한 주택인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면 임대료 받겠죠. 임대료 받아가지고 임대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소유한 주택인데 내가 살고 있다. 그럼 나한테 임대료 냅니까? 안 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인데 그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가 있고 그 주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임대소득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귀속소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을 귀속계산이라고 그래요. 귀속계산해가지고 imperial calculation 해가지고 귀속계산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럼 소득이 얼마냐? 만약에 내가 살지 않고 빌려주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임대소득이 있겠죠. 임대료. 그게 바로 뭐예요? 귀속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속소득 가지고 귀속계산이라고 해가지고 귀속계산을 통해서 기회비용 개념이죠. 만약에 내가 살지 않고 빌려주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그걸 포기하고서 내가 사는 거니까 뭐예요?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를 갖다 계산할 때 우리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다 합친 게 GDP죠. 근데 한 나라의 GDP를 갖다 계산할 때 바로 귀속 임대료가 GDP에 포함시켜요. 이걸.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이 주택이라는 자산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 아닙니까? 그것도 생산된 거죠. 1년 동안. 주거 서비스라는 게 1년 동안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귀속 임대료를 갖다 계산해 가지고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도 이제 귀속 계산을 통해서 임대료 계산하기 때문에 귀속 임대료라고 그래요. imputed rent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귀속소득은 기회비용 개념인데 이걸 파악해가지고 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GDP 계산에도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속소득의 처리 문제도 항상 함께 따져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귀속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 하는 거죠. 제외하게 되면 뭐예요?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내가 소유한 주택인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 임대료 받고 있다. 대신 나는 다른 사람 집을 빌려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귀속소득을 갖다가 세금에서 제외시키면 분명하게 불공평한 거죠. 자신이 소유한 집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또 자신의 집은 임대해 준 다음에 그보다 좀 작은 집을
세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귀속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자, 누구의 부담이 작아질까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의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사는 사람, 기회비용 개념으로서 귀속소득이 있지만 뭐요? 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죠. 자, 이 내용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속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귀속소득을 갖다가 과세 대상에서 만약에 제외한다면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의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귀속소득도 소득의 일종이에요. 귀속소득도 소득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걸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유한 집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귀속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데서 주는 소득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에 다 잡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다 전산화돼서 잡히는 게 아니고 이건 추정을 하고 계산해야 되는 건데 만만한 일이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귀속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외하게 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외하게 되는 경우 공평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점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현물 소득에 대한 과세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컨대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소비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경작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경우 소득에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생산했으니까 소득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소비한 것입니다. 이거 소득으로 포함시킬까요? 자, 이거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GDP를 갖다 구할 때 분명히 농민이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거니까 GDP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소비했다. 얼마나 될지도 모르죠. 포함을 안 시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래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거 있죠. 이건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어디까지나 GDP를 갖다가 추계할 때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된 거, 그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것만 GDP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소비한 것은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안 됐잖아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 예컨대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남미 국가들처럼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만약에 농민이 생산한 걸 갖다가 시장에다 팔지 않고 자기가 소비한 걸 갖다 빼니까 그만큼 GDP가 과소평가된단 말이죠. 가지고 이제 원래 유엔이 만든 그 SNA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오브 내셔널 어카운트 보게 되면 농가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생산물 중에서 규모가 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역으로 추계해가지고 포함을 시킵니다. 또 예컨대 규모가 큰 거 우리나라 경우에는 뭘까요? 예컨대 쌀이 있다. 쌀이라든가 배추, 무가 있잖아요. 그럼 농가 인구수가 몇 명이고 농가 인구수가 몇 명이라면 그 중에서 1인당 1년 동안 쌀 소비량이 얼마냐, 배추 소비량이 얼마냐 계산하게 되면 농민들 한 사람당 1년 동안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게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해 가지고 GDP에 포함을 시켜요. 가지고 이제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생산물 중에서 규모가 큰 거 이런 것들은 거꾸로 또 추계해 가지고 GDP에 포함을 시키지만, 그러나 과세를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스스로 경작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걸 추계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 이제 진짜 세금을 갖다 부과하고 세금을 갖다 징수하는 것들이 점점 더 진짜 첨단화되고 고도화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일단 소득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생산했으니까. 소득이 발생한 다음에 자기가 이걸 소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에 소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공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득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자,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소득이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득을 얻을 때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물론 이런 비용은 다 공제합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뭐 경비라고 그래요. 경비라고 해가지고 단순 경비율 또 기준 경비율 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물론 이건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또 소득 금액이 매우 크잖아요. 그렇죠? 소득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회계장부를 작성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장을 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얻을 때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 마땅하다. 당연하죠, 그렇죠? 비용은 빼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용을 뺀 다음에 이제 과세 금액이 나와요.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할 거 공제하고 비용까지 뺀 다음에 나머지 텍스 베이스만 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가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갖다가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갖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어 갖고 그걸 적용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처리를 갖다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소득 분배의 공평성과 관련해 가지고 언급되는 게 누진세제라고 하는 거죠. 자, 누진세제인데 그렇지만 이 누진세제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반 의견들을 갖다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죠. 당연히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하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명백한 반대 입장도 있고 남들 논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제도가 누진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제 누진성의 정도에 대한 선택 문제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 누진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 보면 누진율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1년 소득이 한 300만 달러가 된다. 300만 달러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세금으로 내는 게 거의 한 200만 달러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누진율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100만 달러밖에 못 번다 그러면은 뭐요? 100만 달러 중에서 누진율은 한 50만 달러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진율이 아주 가혹하게 적용이 돼요, 스웨덴은. 대신 여러 가지 보장은 철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누진성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진적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진적 조세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논리적 근거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찬반 의견의 논리적 근거를 보겠는데 먼저 누진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대 의견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조세제도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텍스 베이스에 따라서 세율을 9%를 적용하느냐, 18%를 적용하느냐, 24% 적용하느냐, 27% 이상 적용하느냐. 복잡하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세율 구조가 복잡한데 이런 상황에서 누진세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더 세율 구조가 복잡해지죠. 그만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세를 갖다 회피할 구멍 어디나 허점은 있지 않습니까? 허점은 있고 허점을 잘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허점이 있어요. 조세를 회피할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저는 이제 제 개인 처음에 직접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한테 약간 이제 의견을 들었죠. 근데 제
제자 중에 이제 전문가가 있어갖고 의견을 들어갖고 처리를 했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예 이런 경우에도 뭐요? 세무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자, 세무사한테 맡기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뭐요? 세무사들은 이 조세를 갖다 회피할 수 있는 구멍 다 알겠죠. 도사들이니까요.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사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요? 구멍이 있어갖고 이걸 찾아내가지고 거기 활용한다. 이건 탈세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럴 때 이거 탈세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절세라고 그래요. 절세. 탈세가 아니라 절세.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왜 내느냐 이거죠.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건 탈세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건 절세라고 합니다. 근데 절세하려면 전문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세율 구조를 갖는 조세제도 하에서 조세를 갖다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결국에는 절세를 넘어가지고 탈세까지 이어질 수 있죠. 탈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애초에 없애려면 아예 누진세제를 도입하지 말라 이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책임성 문제도 나옵니다. 정치적 책임성 문제. 근데 누진세제를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선택을 할 때 누진세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중산층 이하죠. 자,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엔 누진세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소득이 매우 높은 자, 부유층입니다. 사실은 좀 표현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지금 누진세제라는 게 주로 소득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중산층이 아니라 중소득층, 중간소득층 내지는 저소득층 얘기해야 되는 거죠. 중간소득층 내지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이것도 부유층이 아니라 뭐요? 고소득층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산층이냐 중산층이냐 부유층이냐 하는 것은 주로 뭐요? 재산, 즉 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웰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쌓이면은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층이냐? 그건 아닙니다. 당장 높은 소득을 받지만은 뭐요? 집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그런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공무원이 되고 또 대기업체 취업해가지고 사내 결혼을 한다. 자, 사내 결혼합니다. 예, 근데 연봉이 한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은행에 들어갔다.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사내 결혼하면 부부 연소득이 얼마예요? 1억 되겠죠. 1억이면 대한민국 상위 10%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소득계층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조그만 집 하나 얻었지만 나머지 재산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연소득은 1억이지만 부유층이라고 할 수는 있나요? 없죠. 그거는. 이거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진짜 비싼 집도 사고 하게 되면 부유층이 되는 거죠. 그게. 연봉이 높으니까.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저소득층, 고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또 부유층 얘기할 때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이중구 교수가 이런 것도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책에 이렇게 나와요. 책이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책을 쭉 보면서 불만스러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진세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 중소득층 내지는 저소득층이죠. 반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수가 바로 뭐예요? 고소득층이죠.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소수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반대 의견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 과세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누진세를 갖다 부과하면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린다 하는 겁니다. 인간한테 이제 기대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업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 엄청 많은 지금 3,500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3,500만 명이 실업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까? 아니죠. 실업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갖다 받고 있는데 일자리가 나와도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요. 그럼 당연히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자리 나온다.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런 문제.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업 급여가 후하기 때문에 계속 실업자로 남으려고 하는 이런 걸 갖다 경제학에서는 실업 함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함정 해가지고 unemployment trap이라고 그래요. 실업 함정. 근데 실업 함정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갖춰진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뒤늦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실업급여나 이런 걸 갖다 너무 후하게 주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도를 갖다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진과세가 바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스웨덴 얘기했었죠. 300만 달러 받는다, 200만 달러 세금 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할까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다 세금으로 내는데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더 열심히 해서 더 벌 수 있는데 안 벌어요. 더 버는 거 다 세금으로 나간다. 열심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친 누진과세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뭐예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또 역시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진성이 약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비로소 우려할 정도의 부작용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누진율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있다는 것도 역시 반대 의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찬성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걸 도입한 거죠. 이런 찬성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걸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 의견 첫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당연하죠. 원래 누진세제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누진세제를 통해서 처분 가능 소득, 즉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DI 또는 DPI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진세제를 도입하게 되면 처분 가능 소득이 평준화된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사회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누진세제의 평준화 효과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다음에 두 번째는 편익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이 있습니다. 편익의 원칙.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은 그만큼 정부 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 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진과세가 실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각 소득계층이 정부의 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이 얼마인가 하는 걸 갖다가 쉽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편익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 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찬성 의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회계약론적 근거도 있습니다. 누진세제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근거. 이것도 이제 부캐넌하고 플라워스라고 하는 학자들. 부캐넌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부캐넌과 플라워스에 의해서 제시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세제도를 선택한다. 그럼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누진세제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상황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다 누진세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미래에 진짜 연봉으로다가 예컨대 500만 달러씩 받을 거다. 그걸 미리 안다면 누진세제 선택할까요? 선택 안 하겠죠.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소득을 얻을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다면 자발적으로 누진세제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회계약론적인 이런 근거도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적 근거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찬성 의견의 하나가 동등 희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등 희생의 원칙은 잘 아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거예요. 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유주의자로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밀이 제시하는 것은 자, 공평한 과세 원칙, 자, 공평한 과세 원칙으로서 동등 희생의 원칙을 제시해요. 동등 희생의 원칙, 이게 바로 공평한 과세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모든 납세자가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 부담을 통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똑같도록 만들면 모든 납세자에게 희생을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을 똑같도록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세제도는 뭐냐? 누진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밀의 주장입니다. 자, 조세 부담을 통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똑같게 만들면 조세제도는 당연히 누진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밀의 주장이에요. 그렇다 동등 희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등 희생이 무엇이냐? 자, 희생이 같다는 건데 동등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동등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동등 희생의 원칙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자, 첫 번째는 그 희생의 절대량을 가지고 파악합니다. 희생의 절대량. 동등 희생이다 그러면 자, 동등한 희생을 조세 납부로 인해서 희생되는 효용의 절대량으로 파악을 해요. 자, 조세 납부로 인해서 희생되는 효용의 절대량.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등 희생을. 희생의 절대량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나오는데 예컨대 T1에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소득이 감소했어요. 세금 냈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Y제로에서 YT로 감소했다. 그럼 당연히 소득이 감소한 것만큼 자, 효용이 희생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희생된 효용을 갖다가 베타로 표시해놨습니다. 근데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 베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희생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럴 때 분명히 반드시 누진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만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희생만 똑같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희생의 절대량을 가지고 희생을 파악해가지고 자, 세금을 납부한 후 효용의 감소분이 똑같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희생의 절대량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축은 소득입니다. 자, 세로축이 한계 효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계 효용 개념 다 아시죠? 여기서는 자, 소득의 한계 효용입니다. 소득 한 단위가 증가할 때 그때 증가되는 총효용의 증가분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 내 소득이 지금 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에서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00만 원 증가할 때 효용의 증가분 엄청 크겠죠. 그렇죠? 자, 효용의 증가분이 한계 효용이에요. 근데 지금 내 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 상태에서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다. 그때 효용의 증가분은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가인 거에 비하면 효용의 증가분은 작겠죠. 지금 내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데 거기서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다. 100만 원 증가가 가져오는 효용의 증가분은 아주 작겠죠.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득의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거예요. 그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한계 효용 곡선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지만 한계, 마지널 다 합치면 뭐가 된다? 토털이 되는 거죠. 한계 효용을 다 합치면 총 효용이 되는 겁니다. 한계 효용을 다 합치면 총 효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소득이 Y0일 때 총 효용은 소득이 Y0일 때 총 효용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니까 총 효용은 알파 더하기 베타였습니다. 근데 자, 지금 세금을 냈어요. T만큼의 세금을 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어요. YT까지. YT까지 감소한다면 당연히 총 효용은 베타만큼 줄어드는 거죠. 알파만 남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생의 비율을 따져봐요. 좀 전에는 희생의 양을 따졌죠. 절대량을 갖고 따졌는데 여기서는 희생의 비율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등 희생이라고 할 때 동등 희생을 희생의 비율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얻고 있던 효용의 크기에 대해서 희생된 효용의 비율이 같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얻고 있던 효용의 크기에 대한 희생된 효용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그림으로 본다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 이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희생 비율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자,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소득의 한계율이 똑같은 수준에 머무른다. 한계율은 체감하는 거지만 한계율은 체감하지만 만약에 자,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한계율이 똑같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비례세예요.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를 내야 합당한 겁니다.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가 요구가 되죠. 소득의 한계율이 똑같다면 비례세가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계율은 체감한다는 거 감안하시면 자, 누진세가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이런 일반적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갖고 희생 비율을 갖다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엔 세 번째로 한계에서의 희생을 따지기도 해요. 동등희생이라고 했을 때 한계에서의 희생. 자, 한계는 뭐예요? 마지막 한 단위입니다. 마지막 한 단위. 그래서 한계에서의 효용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동등희생을 한계에서의 희생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그림이 있었죠. 모두에게 SYT의 길이가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SYT라는 게 한계용의 높이예요. 앞에서 봤던 그래프에서 높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모두에게 SYT의 길이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세후 순소득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희생이라는 게. 동등희생이라고 했는데 동등희생이 세후, 세금을 낸 후에 순소득이 같아져야만 이게 동등희생이다 이거죠.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누진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극단적 누진성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서의 희생이 같다는 것이 동등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결론은 지금 이 결론이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득의 한계용이 체감한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해야 한다. 또 소득의 한계용이 체감한다는 조건이 똑같이 충족이 될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얘기죠. 아주 극단적인 누진성이에요. 이거는 극단적 누진성. 한계에서의 희생, 동등희생을 한계에서의 희생으로 이해한다면 아주 극단적 누진성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보시고 다음에 이제 13.5에서 마지막 절이죠.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평성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조세를 파악할 때 뺄 수 없는 게 뭐죠? 효율성을 검토해 봐야죠. 효율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영국에 창문세가 있었어요. 이전에 윈도 텍스라고 해가지고 창문세. 영국에서 1696년에 제정된 그러한 법이에요. 뭐냐면 납세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창문이 많은 큰 집이죠. 당연히 창문이 많은 큰 집이니까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거. 아이디어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창문 안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결과로 이런 세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안 만들어요. 창문 수를 갖다가 극도로 줄인 이런 집들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이때 만들었던 그 집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 갖고 우리가 창문세 검색하죠. 창문세 검색하면 그 창문세가 시행된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은 엄청 큰데 창문이 없어요.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부작용이죠. 항상 우리가 조세를 갖다가 부과한다 그러면 그걸 조세를 피하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피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조세라는 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조세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노동 공급은 물론이고 저축, 투자, 위험부담 행위 등 광범위한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주로 효율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는 자, 실물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금융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금융적 의사결정해 가지고 근데 여기 뭐 저축이나 투자나 위험부담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금융적 관련된 거죠. 저축이나 투자나 위험부담 관련된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가 어때요? 조세가 자,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만 가지고도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효과를 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행동을 조정을 합니다. 흔히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공표 효과라고 그래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 해가지고 공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조세가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민간 부문이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럴 때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정부의 개입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나 다 자, 민간의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럴 때 뭐예요? 자,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세라고 하는 게 민간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 결과 경제 행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있죠. 이렇다면 효율성은 저하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때에 비해서 조세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효율성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조세라고 하는 것이 민간 부문의 경제 행위에 교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디스터션. 교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부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비효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비효율을 일으킨다. 뭐죠? 시장의 실패죠. 시장의 실패.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오히려 조세를 통해서 교정할 필요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피구세 같은 것들이 있었죠. 환경세라든가 에너지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세라고 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조세가 부과되면은 효율성이 저하된다. 또 오히려 민간 부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서 이걸 교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중립세라는 개념이 언급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중립세라고 해서 영어로 다 lump-sum tax라고 되어 있어요. lump-sum ta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조세인데 민간 부문의 경제 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갖다 중립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다. 여기 지금 lump-sum tax가 나와가지고 원래 lump-sum ta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를 얘기를 할 때 이걸 정액세라고 그래요. 조세를 갖다 부과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세를 갖다 부과할 때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얼마씩 세금을 갖다 부과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할 때 한 개당 얼마, 종량세라고 그래요. 종량세. 또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부과합니다.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10,000원당 1,000원 이런 식으로. 이럴 땐 뭐라고 하느냐? 이럴 땐 종가세라고 그래요. 종가, 가격을 따른다. 자, 수량을 따르는 조세, 종량세. 가격을 따른다, 종가세. 또 이윤 중에 일부만 세금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정액세라는 말은 뭐냐? 일정한 액수예요. 일정한 액수. 생산량이 얼마든 가격이 얼마든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걸 정액세라고 해서 lump-sum tax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액세라고 할 때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의 조세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든 간에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갖다 부과한다. 그럼 기업은 이걸 뭘 인식하나요? 고정비용으로 인식하죠. 정액세는 고정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액세에 해당하는 것이 근데 인두세 한 명당 얼마 폴텍스가 있죠. 또 우리가 이용 주민세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lump-sum tax 해가지고 정액세를 갖다 의미하는 건데 자, 우리 책에서는 중립세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lump-sum tax라고 해놨습니다. 고정비용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생산량과 관계없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를 갖다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요? 자, 생산량.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중국에서 약간 좀 착각한 점도 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인과관계를 갖다 약간 반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 생각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중립세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세가 중립세가 되기 위해서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교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어떤 조세가 중립세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린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조세 부담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내린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조세 부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립세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완벽한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 조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립세에 가까운 게 앞에서도 우리가 인두세 같은 거 얘기했죠. 그래서 인두세가 중립세에 가깝다고 하지만 또 인두세를 갖다 부과한다. 한 명당 얼마씩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중세부터 있었던 거, 이게 중세 때부터 그 어려운 시기에 한 명당 얼마씩 매년 세금 부과한다. 애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낳죠. 이것도 자식 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자식 수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벽한 중립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경제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분석을 위해서 중립세를 얘기를 하는 경우, 중립세는 소득 효과만 있고 대체 효과는 없는 이런 조세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 효과는 있고 대체 효과가 없다. 앞에 사람들이 그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 공부하실 때 그랬죠. 만약에 상대 가격, 어떤 두 재화가 있을 때 상대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뭐죠? 대체 효과 관련된 거죠. 반면에 이제 소득 효과 있는 경우에는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는 경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중립세라고 하는 게 소득 효과만 있고 대체 효과는 없는 조세다 해가지고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분석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부문의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는 디스토션, 교란을 일으키는 조세, 이건 당연히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합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세가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어떤 조세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는 정도 있죠. 이걸 파악하는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어떤 조세를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사회 후생 수준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조세를 갖다가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사회 후생 수준에 생기는 변화의 정도, 이걸 가지고 비효율성의 정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교정과세가 있었죠. 교정세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시장 실패가 있을 때 시장 실패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거예요. 이런 세금을 갖다가 교정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가 민간 부문의 경제행위에 항상 부정적인 효과만 있느냐? 아닙니다. 시장의 실패를 갖다가 고쳐주는 이런 역할도 하죠. 그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주는 역할하는 조세, 이런 걸 우리가 커렉티브 텍세이션 해가지고 교정과세라고 합니다. 뭐 환경세가 대표적이죠. 피구세, 기타 에너지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넓은 의미에서 교정과세라고 할 때는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는다. 커렉티브, 바로 잡는다.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다 포괄적으로 교정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악세라는 게 있죠. 죄악세, 신텍스. 근데 자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견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온정적 간섭지 입장에서 죄악세라는 게 뭐냐? 담배 안 피는 게 좋죠. 그럼 담배 한 개당 세금 10,000원씩 부과한다. 이런다. 술 안 마시는 게 좋겠죠. 자, 술 마신다. 술 한 병에 세금 10,000원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갖다 자제하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 나름대로 합리적 결정을 도와준다는 견지에서 부과되는 이런 세금을 갖다가 죄악세라고 그래요. 신텍스. 온정적 간섭지 입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이 죄악세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 지금 교정과세예요. 교정과세.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도너 휴하고 레빈이라고 하는 오도너 휴하고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건강에 좋지 않은 소비재,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라든가 술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죄악세를 갖다 부과했을 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증명해 보인 논문을 내가지고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자, 건강에 좋지 않은 소비재에 대해서 죄악세를 갖다 부과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자, 소비가 줄므로써 오히려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찬성할까요? 아니죠. 물론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자유인데 그걸 왜 억압하려고 하느냐,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성격을 갖는 교정과세는 당연히 불필요하다고 보죠. 부당한 간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정과세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탈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탈세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절세하고 탈세 말씀드렸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뭐예요? 안 내도 되는데 모르니까 세금을 더 낸단 말이에요. 이걸 아끼는 게 절세입니다. 반면에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인데 불법적으로 조세 의무를 기피하는 게 탈세고,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갖다 공부할 때 절세와 탈세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됩니다. 밑에 좀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 절세하고 탈세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도 조세론에서 논의하는 범위가 되는 것이고, 이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제 모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리적으로 모형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그래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6 뒤에 나오는 탈세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13주차에서는 14장을 하겠습니다. 14장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13.6은 그냥 건너뛰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더 막바지에 다가오고 하는데요. 이제 기말 시험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 시험은 말씀드렸나요? 기말 시험도 역시 중간 시험처럼 역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과목 중에는 또 중국인 학생들이 한 반 가까이 됩니다. 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안 왔어요,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험을 갖다 볼 수 없죠. 그런 과목도 있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갖고 지금 기말 시험은 어떻게든 간에 오프라인 보겠다 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믿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갖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 또 이제 또 시험에도 좀 대비하실 때가 됐죠. 자, 조만간 과제 다시 하나 올리겠습니다. 과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글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